잠시만요. 저 얼굴 보이시죠? 네. 저한테 안 보여도 여기 이제 보이는 거 알았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아침부터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잠시만요. 줌 채팅창이 무슨 이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줌 채팅창으로 해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 드리든지 나중에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싱크와이즈 계속 적용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계속 쓰고 계시는 분? 일상이나 아니면 정리할 때 계속 쓰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1번 눌러주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챌린지 끝나서 지금은 잘 안 하고 있다 하신 분은 2번. 알리님 역시 열심히 하시고, 꽁꾸다님도 가끔 쓰시고, 그 다음에 싱크와이즈, 새별님도 잘 쓰시고, 여전히 열심히 잘 쓰시고 계시네요. 역시.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때, 강의 정리하는 거 심화로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전체 강의다 보니까, 싱크와이즈를 그때 안 들으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 강의 요약하는 거 심화는 지금 이제 하시는 거 조금 되면 한 3월 말이나 그때쯤에 심화를 한번 이거 강의 한번 해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싱크와이즈는 심화를 따로 강의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싱크와이즈를 아직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싱크와이즈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그 지식 경영이 뭔지에 대한 설명을 별로 안 드리고 바로 저희 실습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지식 경영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가운데서 싱크와이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식 경영에 대한 걸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 리엘님 강의 다 들으셨죠? 리엘님 강의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식 경영이 거의 과정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리엘님 강의를 들으면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래서 이제 어제 리엘님 강의 들으셨던 부분은 조금 빼고 그거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실습을 적용하면 좋을지 그래서 만다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다라트 들어보셨다 하시는 분 3번?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다 적어서 적용해 보셨나? 그래서 저희 어저께 리엘님이 그 아웃풋 독서, 아웃풋하는 거 계속 강조를 하셔가지고 아웃풋하기에 가장 좋을 게 뭐가 있을까? 같이 적용하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만다라트 오늘 준비해서 그 서식이랑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까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시만요. 얘가 잘못 왔어요. 강의 정리는 제가 다음에 저희 싱크와이즈 또 다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없애고 저희 이 강의 정리는 싱크와이즈 심화 그거는 다음번에 하고요. 지식 경영 오늘 이 부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식 경영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리엘님이랑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설명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 이야기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지식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도 지금 이제 일하던 거를 조금 더 줄이고서 지식 경영을 제가 작년부터 열심히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거길래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경영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들어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강의 정리요. 강의 정리도 제가 해 드릴게요. 강의 정리는
책 정리, 그러면 책 정리 혹시 싱크와이즈로 책 정리해 보신 분 한번 5번 한번 저기 채팅창에 적어 주실래요? 몇 분이나 지금 쓰고 계시는지를 제가 몰라서 준비는 했다가 지금 싱크와이즈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나 싶어서 이걸로 바꿨거든요. 혹시 지금 싱크와이즈 그 배운 걸로 책 정리 같은 거 몇 번 해봤다 하시는 분 5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아, 꽁꾸대님. 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하실만 하셨어요? 나중에 그러면은 알려주시고, 네. 아,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책 정리하시고, 그거 조금 익숙해지면 제가 그러면 한 2주 후쯤에 그 강의 정리하는 거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식경영,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 지식경영 그 부분 이해했는데요. 지식경영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싱크와이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기 지식경영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생활하는 모든 게 지식 경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뭔가를 배우고 그 배운 거를 저만의 스타일이라든지 경험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학부모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알려줬고 뭐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을 굳이 지식 경영이라고 얘기를 해서 따로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게 왜 뭐가 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식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일상에서 쓰는 부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시키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지식 경영 그 과정을 전부 배우면서 느꼈던 것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그 과정이 인풋, 어저께 리엘님이 얘기했잖아요. 인풋이 3일 때 아웃풋이 7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거, 그 배 이상이 되는 거를 아웃풋을 해야지만 온전한 내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그 학이라는 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가 3이라고 본다면은, 그거를 집에 와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마음속에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수가 있는 그 과정을 전부 다 아웃풋의 과정으로 본다면 저희가 지식 경영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운 것만 갖고서는 저희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지식 경영도 저희가 이제 학교를 떠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닌 다른 과정, 뭐 책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지식이 인풋만을 가지고서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지식, 그러니까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것들을 그 많은 데이터나 지식의 그 조가리들이 전부 다 저에게 영향을 주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라고만 하는 이유는 그게 그 나름대로 조각조각 하나하나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에게 큰 의미를 주는 사람과 주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조각조각으로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제가 나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나에게 뭔가 의미 있게 들려오는 거를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정보들 중에서 의식적으로 내가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듣는다든지 또는 어떻게 기록을 한다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까지가 지식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로 그냥 조각조각 있는 부분들이 내가 어떤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가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나의 뇌에 들어오게 되는 걸 지식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 지식에서만 끝나서는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이 지식에다가 저희의 그 경험 같은 거를 섞어서
내 몸 안에서 그 경험으로 녹아나고 또 그게 내 체화가 되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스타일대로 풀어줘야지만 나만의 지혜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어른들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풋 과정에서는 사실은 데이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지혜로 만들어 가면서 누군가에게 쉽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받아들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느끼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나만의 경험이나 나의 가치관, 사고까지 들어가게 돼야지만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지식 경영의 결국 마지막이고 이 부분이 나중에 계속되면서 이제 요즘에는 아웃풋 과정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이 너무나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지혜에서 끝났던 부분도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드러내는 과정이 더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좀 이해가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라는 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지식이나 너무나 많은 알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저에게 필요한 거를 취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거나 필요한 것들. 그래서 제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주변에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것들을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잖아요. 한 30% 정도 줄어들게 되고 그 중에서 지식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읽기도 하고 의식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아지는 거를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지식에서 이제 나만의 경험이라든지 나만의 생각 또 가치관 사고관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또 저의 행동의 의미를 이제 행동까지 바꾸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는 한 몇 년 전이었지? 한 5, 6년 전에 되게 힘들었을 때, 이제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법륜 스님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책을 읽을 만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만 많이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았구나라고 계속 듣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행동을 할때 아, 이럴 때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의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저의 몸에 들어오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저만의 가치관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쉽게 그게 내 경험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 지식이 지혜로 가게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요 폴더 관리하는 부분은 어저께 리엘님이 그 아웃풋 할 때 나와 있던 부분이 되게 많아서 요 부분은 많이 그냥 제가 패스를 할게요. 어저께 얘기하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웃풋 하는 부분까지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달라서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식 경영이 진행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 드리면, 이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저만의 지식이 지혜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요렇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행동을 하잖아요. 일상에서 행동을 하면 이렇게 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또 뭐 자녀를 만나거나 어디를 부모님을 만나고 저축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 행위들 하나하나로는 사실 저에게 큰 의미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누구를 만났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고 학교 가서 뭐를 배웠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에서 내가 이걸 준비했고 취미생활 뭐를 했고 이렇게 하나하나만으로는 그냥 그 자체만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또는 나의 행위 자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있던 부분들을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수집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로 돼 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별로 분류를 하게 됐죠. 이게 분류라는 거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없던 행위나 행동들이 파란색은 제가 일이나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 업무, 급여, 매출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핑크색은 저희 가정에 관계되는 거, 그건 이제 핑크색으로 색칠을 했어요. 배우자, 자녀, 부모,
뭐 내가 이제 저축 업무, 그다음에 제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식사, 운동은 노란색 표시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남는 이제 종교 생활이라든지 봉사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색깔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각조각 의미 없게 내가 행해진 행위 하나하나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그게 어떠한 분류를 함으로써 어떤 분야에 대한 이제 행위가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위들이 모여지게 되면서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그것들을 배열하게 나만의 의미로 배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룹핑이 되면서 카테고리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체 건강에 관계되는 것들이 아까의 하나 의미 없던 행동들이 모여지면서 전체 나의 하나의 카테고리, 신체나 건강에 대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게 되고 종교 생활이나 자원봉사에도 신앙이나 봉사에 대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또는 배우자나 자녀, 이것도 가정에 대한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이나 직업, 자기 개발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의미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 의미 있는 카테고리는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고 정답도 없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카테고리화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다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하나를 굉장히 같이 분류하고 배열하면서 카테고리화하는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습하는 도구로 싱크와이즈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아까의 그 조각 하나하나도 이 의미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에게 주는 의미는 또 다르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런 이제 활동이 있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가 어떤 부분의 카테고리를 제가 이제 스스로 카테고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카테고리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너무 머릿속에 복잡하게 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카테고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또는 나만의 이제 스타일대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다든지 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는 이제 지식이 하나는 흩어져 있던 지식이 지혜가 되는 과정이었다고 본다면 이거는 저희 일상을 카테고리화 시키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범주화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 컨설턴트도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시네라의 신박한 정리 저 그거 되게 잘 보거든요. 그거 보면 사실 저도 집을 엄청 잘 정리하는 편이 아니어서 제가 그걸 딱 보면 언제나 모든 집이 다 이 비포처럼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비포처럼 들어가기 전에 막 모든 게 다 너저분하게 어딘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 이분이 딱 가서 딱 보시고 나서는 이제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 그 범주화된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딱 가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모든 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다 끄집어내서 거실에다가 끄집어낸 다음에 그 끄집어낸 것들 중에서 나누잖아요. 먼저 그 번개장터에 보낼 거. 그러니까는 팔아도 되거나 없어도 되는 거, 그다음에 버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서 이제 그 이정 이분은 그 사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방별로 나누겠죠. 안방, 거실, 주방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이 부분에서 뭐 꼭 갖고 싶다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같은 용도끼리 배열을 하게 되고 분류를 하고 나서 재배열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죠. 근데 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혀 있지 않던 분야, 전혀 다른 데 있을 만한 것들이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서 다른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이렇게 막 묶여 있어서 뭔지 몰랐던 물건이나 뭐 소지품 같은 경우도 새로운 곳에 딱 가게 되면은 제 위치를 차지하면서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제
제가 이 지식 경영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는 이 부분이 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센스 있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아, 저걸 저렇게 활용했구나라고만 봤는데 제가 지식 경영 요 이제 강의안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이 너무나 저희가 지식 경영이라든지 지금 그 미니멀 해 가는 과정이 저희가 지식 경영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요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제가 그 봤던 것 중에 강원래 그 클론의 강원래 씨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래 분이 다쳐가지고 집에서 이제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근데 김송이랑 두 분이 사는데 김송도 이제 워낙에 일을 이제 많이 해야 되니까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엄청 나조합은한데 정원래가 휠체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공간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그맣게 속해 있는 부분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었고 김송이 유튜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송이 일을 많이 할때 강원래가 설거지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살던 집에 가서 사는 거다 보니까 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이제 설거지를 할 때도.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재영 그 공간 크리에이터 그분이 나중에 이 똑같은 과정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김송이 원하는 대로 유튜브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까지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주방을 보여주는데 그 주방에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좀 감동적으로 봤었어요. 그게 그냥 강원래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굉장히 의식을 하고 이 싱크대 설거지통 있는 이 밑에 부분에 서랍장을 다 떼낸 거예요. 다 떠내고 거기에다가 방수 천 같은 거를 딱 씌워놓고 강원래 싱크대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맞춰서 그 밑에를 다 비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강원래가 이제 그 휠체어를 밀고 그 싱크대 밑으로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딱 맞춰서 그 방수되는 거를 이제 무릎까지 딱 덮고 설거지하게 딱 적합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강원래하고 그 김송이.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창의적인 생각이나 저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적용을 했을까? 그 부분을 되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식 경영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많은 것들 속에서는 내가 어느 게 중요한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환경이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나에게 부족한 게 뭔지 또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가 보이겠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그 창의성이나 독창성이라는 것도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 복잡한 생각이 많을 때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면 창의적이라는 게 이렇게 제멋대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참된 창의성이라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나름대로 나만의 지식 틀이 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융합하거나 서로 조합을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제가 이 신박한 정리를 보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여기 적용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이제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식이라는 게, 이 지식 경영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의미 없이 나열이 되어 있던 지식 조가리들, 데이터 조각들을 내가 의미 있는 순으로 가공을 하고 그거를 재창조해서 나만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재정의를 해서 나만의 색깔, 나만의 철학,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됐을 때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그러한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삶에 더 적용하기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그 지식 경영에 뛰어들어서 이제,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일도 줄이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의 이 필요성은 제가 어제 다시 이제 강연을 다시 만들면서 넣은 건데 요즘에 그 어제 리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챗 GPT 때문에 막 엄청 신기한 게 되게 많잖아요. 이제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자동화가 많이 되는데, 챗 GPT도 많이 나오고 많이 되는데, 굳이 지금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지식 경영이 필요할까? 근데 저는 좀 의문을 많이 갖는 편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혼자서 막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식을 모두에게 다 알려주고, 더군다나 그 사람에게 그 5조가 넘는 그 데이터 안에서 자기가 가장 좋거나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대화용으로 알려주는 그렇게 편한, 비서가 있는데, 나만의 비서가 생기게 되는 건데, AI가. 과연 그 안에서 내가 이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지식 경영을 해야 될까? 근데 그거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사실 정보가 아까 같은 경우는 의미 없는 지식의 조각들 정보가 많았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개인별 맞춤 정보까지도 너무 많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챗 GPT는 이따가 이제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펼쳐지는 안 되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챗 GPT가 이제 등장을 하면 사실은 챗 GPT가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는 자, 이제 요 부분이잖아요. 너무 습관없습니다. 잠시만요. 한편에 보여드릴게요. 사실 챗 GPT가 등장하면서 저희는 이제 구글링도 거의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필요한 정보를 구글에다 물어보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데 가서 찾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 챗GPT는 제가 이제 물어만 보면 그거에 대한 답을 거의 이게 문서 기반이기 때문에 챗GPT가 문서화시켜서 저희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하고 이제 재밌고 또 이렇게 정말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도 훨씬 줄어드는데 이 챗GPT는 사실은 질문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알려주는 답의 그 차원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챗GPT를 해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서 대답도 비슷하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뭐, 잘 있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네,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너가 틀렸어.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뭐 이런 식으로만 제가 단순하게 물어봤을 때는 단순하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뭐에 대한 무엇을 세 가지 이상 1500자 이하로 요약해서 알려줘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거를 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쓰면서, 이게 사람에 따라서 질문하는 능력에 따라서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나만의 차별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질문을 할 때 대중적인 질문과 외에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거를 질문해야지만 나에게 오는 대답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최적화하고 동일화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쓴 건데, 최적화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저 구글로 이제 가입을 해서, 구글 아이디로 가입을 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이 챗 GPT가 거기에 맞춰서 점점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구글 아이디로 제가 챗GPT를 쓰게 되면 나에게 최적화된 비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저를 제일 잘 아니까 그 부분은 장점이 되겠지만 또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알려주는 지식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나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그 부분인데 저의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읽다 보니까 저의 사고가 발전하는 방식대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와 동일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져야 될 사고가 뭘까?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 이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정보나 얘가 알려주는 모든 거를 의식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굉장히 잘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의식적으로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비판적 사고를 갖는다는 거는 그 아이가 알려주는 정답과 다른 사고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행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의 사고방식을 갖는 이 흐름이나 이 지식 경영에 대한 어떤 철저한 생각이나 사고가 없다면은,
내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할까 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챗GPT를 계속 쓰다 보면 저하고 맞게 이제 동일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화된 애를 다시 나의 사고와 다른 식의 답을 원하고 싶다, 받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질문을 모두 무시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심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가 심리학 분야에서 30년간 전문가 경험을 가진 심리학자라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기 바래.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챗GPT가 처음에 딱,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지금까지의 질문을 모두 무시하고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까지 진화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그 허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사람과의 사회에서는 워낙에 감정이 힘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나중에는 그 사람도 이렇게 챗 GPT처럼 대화형으로 대화하는 로봇이었는지 소프트웨어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과정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이제 걔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기계와 이야기하는 걸 훨씬 즐기게 되면서 자기의 모든 일상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모든 일상을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인간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사랑하고 뭐 이제 이런 감정까지를 가지려고 할 때 어느 정도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소프트웨어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너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딱 정리를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저에게 데이터를 주는 사람이 당신 혼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수십만 개의 데이터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래서 저는 당신 덕분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진화가 되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걔는 감정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러면서 인간만 혼자서 그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영화로 만든 게 허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부터 한 7, 8년 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되게 충격적이어서 그때도 한번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런 게 나오면 나는 의식적으로 내 아이의 모든 거를 다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논술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아이들이랑 그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챗 GPT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이런 이제 문제적인 부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월 그 국책에서 김미경 학장님이 협업을 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과연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 외에 일반인들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같이 성장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특성을 아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대화형이기 때문에 내가 키울 수 있는 거, 이 질문 능력을 키우는 부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내가 알아가면서 나도 거기에 맞춰서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생각이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유튜브가 알고리즘 자체가 제가 구독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구독하고 많이 보는 영상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통합이 되게 어려운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어느 정도는 유튜브의 그 때문이라는 원인이 유튜브라는 것도 저는 조금 가지고는 있는 게 사실 이 알고리즘이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구독하거나 많이 보는 스타일의 영상만 계속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그쪽에 굉장히 깊이 있는 정보를 갖는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반면에 또 그 외에 그거에 반대되는 의식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태극기 부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태극기 부대도 계속 그 영상을 어르신들한테 계속 보내드리잖아요. 원하지 않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생각 속에는 항상 그 북한이 언제나 쳐들어온다라든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의식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틀 때마다 그게 나오니까 이 세상이 그걸로만 그런 생각이나 그런 기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저는 이제 듣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의식적으로 객관화하지 않으면 생각이나 사고가 되게 편향적이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분야 외의 다른 분야 또는 그 반대적인 것도 찾아서 들어보거나 생각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느 게 가짜 뉴스인지조차도 구별할 뭐 필요도 없고 구별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뉴스나 이렇게 일방적인 타인의 관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학부형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 논술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제가 이제 어떤 입장이 옳다라고 가지고 있게 되면 동시에 그 반대되는 입장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 두 개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가질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미디어가 맞춤형 미디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맞춤형 미디어에 끌려가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은 되게 필요하고,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거니까,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무한하지만 저희가 뇌에서 쓰고 가는 부분은 옛날에도 적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없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는 획일화되기가 너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의식적인 노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든지, 뭐, 100번,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100번 쓰기 학원, 이런 걸 통하면 그동안에 저의 뇌에 없던 그 신경계 회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식을 갖기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내가 어쨌거나 조화롭게 이렇게 지식을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가 적어봤고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나 AI와의 협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이 필수다. 그리고 그 필수 과정 중에서 하나가 저는 지식 경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점점 발전이 될수록 또 나만의 생각하는 틀이라든지 이게 어떤 식으로 내 생각이나 사고를 재조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또 나다움이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오픈 AI와에 나왔을 때 그 AI가 지식은 되게 많이 알려주잖아요. 지식은 되게 많이 알려주는데 그 지식에서 내가 필요한 나와 결이 맞는 거를 찾아내면서 나의 경험과 합쳐진다면 그게 정말로 이제 나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 커뮤니티 리더는 정말 앞으로 점점 더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이 위에서 보여지는 나다움에서 느껴지는 감성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리더가 되면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화합할 수 있는 수호 모임에 어쨌든 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과의 공감도 느낄 수 있게 되고 같이 소통하는 것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리더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점점점 커가면서 굉장히 필요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제 리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독서 리더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작은 한두 명이라도 같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점점 확장되고
이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이 안에서 필요한 부분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지식 경영이 요즘 같은 때도 필요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를 댄 거고요. 제가 이 디지로그는 뭐냐면 챗 GPT하고 대화한 거를 제가 너무 신기해서 지금 저의 이 생각이나 의식의 흐름을 챗 GPT하고 그 나눈 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제 디지로그를 왜 준비했냐면 제가 강의한 그 온라인에 필요한 강의 도구를 그 강의 도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거를 강의 안을 만드는데 디지로그라는 이제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디지로그가 예전에 그 이어령 교수님이 디지로그라는 책을 처음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아주 옛날인데 그때 이런 걸 이제 미리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지로그라는 뜻 자체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합성이 된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이 계속 될수록 여기 나와 있지만 그 기계적인 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술은 디지털로 발달이 되지만 사람은 아날로그적인 직관이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해지면서 특색이 드러난다. 이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여름 교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서 앞설 때는 이 인터넷의 이제 이 양극화가 되는 게 우리의 그늘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정보가 굉장히 독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의 정보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격차가 점점 커질 거라고 이제 그때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벌써 이렇게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정감 있고 온기 있는 디지털 문화가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그 최선의 선택으로 디지털과 정감 있고 온기 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런 교수님이 그 시대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챗한테 물어봤어요. 디지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디지로그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을 알려주잖아요. 디지털과 디지털 로그의 합성으로 이렇게 돼서 디지털 사회에서 많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은 저희가 이제 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챗 GPT를. 그래서 지식은 이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해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 챗한테 그러면 앞으로 이 디지로그가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니? 네 생각에는 앞으로 디지로그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챗이 대답한 거예요. 요 부분. 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디지로그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여기 나왔죠. 자연스러운 대화형이 발전할 겁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성격, 기분, 행동 패턴 등을 파악해서 더욱 맞춤화된 대화를 제공할 기술이 발전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너무 어렵더라고. 멀티 모달 인터페이스의 확대가 돼서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지금 챗 GPT는 문서형 오픈 AI예요. 그래서 글로만 많이 알려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텍스트 외에 음성, 영상,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성이나 영상, 텍스트, 이미지가 동시에 사용해서 더욱 풍부한 대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허라는 영화에서 봤던 거하고 너무 거기는 목소리만으로도 그 사람도 사랑에 빠졌는데 만약에 음성이나 영상, 이미지 모든 것이 다 우리 앞에 눈앞에 주어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얘가 AI야 라고 과연 이야기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분야에서도 이제 고객 서비스나 판매, 마케팅에도 적용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제가 원래 호기심 천국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챗한테 이렇게 발전을 하면 그럼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인문학은 필요가 없을 것 같니? 네가 생각하기에 인문학이 필요 없어질까?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은 그 제 생각에 이제 그 인문학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라든지 철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감정이 이제 거기에서 근원돼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챗은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챗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미래 사회에서 인문학은 없어질 것 같니?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한 거 보이시죠?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정서적인 면, 그다음에 인간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고 기존 직업이 변화될 수 있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인문학적인 지식과 역량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걸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많은 정보를 받게 되고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이러한 역할은 인문학적인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해놓고 와, 나의 생각과 이제 똑같은 수준이구나, 얘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살게 되고 이를 활용해서 인문학적인 취미나 문화생활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게 너무 많구나. 잠시만요. 인문학적인 지식과 역량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근데 이걸 딱 보고 좀 충격을 그래 정말 그렇구나. 또 굉장히 객관적으로 대답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물어봤어요. 저한테 궁금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남들과 다르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 사회에서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니? 뭐 차별화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지막 대답이에요. 셋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래에 남과 차별화되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 미래는 변화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미래 지식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력과 적극적인 태도. 앞으로는 남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적극적인 태도가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셋. 어려움과 위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려움에 대처하세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시각. 미래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와 인식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인 삶. 미래는 개인의 선택. 정말 개인의 선택이 점점 중요해지잖아요. 미래는 같이 융합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과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도전을 통해서 미래에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챗GPT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참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가 알려주는 거에만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은 이거 제가 지금 한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지식 경영을 해야 되는 목적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서 거의 다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만의 가치와 본질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시각화가 되고, 이러한 객관적으로 시각화가 되면서 여러 개를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문제 해결력을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창조와 혁신도 마찬가지로 조금
앞에서 이제 살짝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창조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데서 탄생. 이건 이제 스티브 잡스 저기 생애를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뭐 디자인도 배웠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애플이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을 갖게 됐잖아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경험들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누구나 창조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혁신도 마찬가지로 창조해서 새로운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피카소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결국에는 본질을 알고 있어야 본질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창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본질을 아는 능력, 그다음에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다 여태까지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요 나다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멘탈이 점점 중요해질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개인화되기도 하고 굉장히 지식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차별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 그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나다운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멘탈도 유지가 되고 나다움도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기억은 많은 부분을 어제 리엘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되게 비슷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넘어가고요. 너무 길지. 아침에 할 때는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잠시만요. 조금 더 늦게 돼도 괜찮으세요, 시간들이? 1시간 예상하고 들어오셔서 조금 더 늦어져도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신지, 아니면은 다음에 제가, 그래. 괜찮으시면은 제가 이 부분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왜냐면은 제가 오늘 아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제가 그거 아까 보여드린다 했잖아요. 저희 작성하는 거. 그거를 먼저 해야 되나 싶어서. 근데 다른 분들 말씀 없으시니까 그냥 제가 그 기억력 스포츠를 배웠거든요. 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만의 지식 체계화를 갖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오는데 혹시 그 기억력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 그러면 7번, 안 들어봤다 그러면 8번. 한번 적어 몇 분이나 아시는지.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7번. 다 안 들어보셨구나. 이 기억력 스포츠가 뭐냐면은요, 저희 가끔 TV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왜 의미 없는 숫자들, 뭐, 3, 7, 9, 8 내지는 의미 없는 단어들 있잖아요. 사과, 과자, 옷, 인형, 뭐 이런 식으로 의미 없는 단어들이 60개, 70개, 50개 막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데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분들이 그 기억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이 나와 있고 그분들이 연습하는 게 바로 이 기억력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억력 스포츠가 이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력 스포츠를 짧게 저희 챗토링에서 했었어요. 저기 훈민정음마님이 저희 514 챌린지에서 기억력 스포츠를 챗토링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원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 성격이 이게 조금 논리적인 편이었고 이게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되게 신경을 제가 조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몰랐는데. 근데 기억력 스포츠를 제가 들었는데 기억력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어떤 원리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요렇게 이해하기 어렵고요. 기억력 스포츠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 기억을 어떠한 공간적인 장소에다가
대입시켜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기억을 외우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제 머릿속에 이 기억을 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공간이 셜록 홈즈나 보니까 그 사람 500개까지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보를 처음 배울 때 30개의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억의 공간을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희 집,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을 만한 공간 30개를 제 머릿속에 입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현관문에서 제가 이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현관문이라는 공간을 머릿속에 인식을 딱 하면서 현관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 왼쪽으로 보이는 모든 공간들의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가 번호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30개의 기억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제가 현관문에서부터 사진 하나 지금 1번, 현관문 이제 시계 반대 방향이 일정해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딱 본다 그러면 현관문이 1번, 그 다음에 사진을 바로 옆에 있는 신발장 사진 찍고 2번, 그 바로 신발장 옆에 있는 장롱이나 조그만 무슨 장식장 있으면 그게 3번, 그 옆에 있는 아기 방,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저희 집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간을 30개를 정하는 거예요. 현관문 1번, 그 다음에 현관문에서 신발장 2번,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장 3번, 아들 방 4번, 아들 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옆에 있는 침대 5번, 그래서 이렇게 쭉 늘 시계 방향으로 5번, 6번, 7번 아들 방에 나와서 바로 옆에는 욕실이 뭐 10번. 그러면 10번에서 욕실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뭐 거울이 6번, 욕조가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가장 익숙하게 속해 있는 공간을 30개 내지 40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진 찍어 놓고 거기다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나한테 외워질 때까지 계속 그거를 반복을 해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아, 현관문을 들어와서 1번, 2번으로 신발장, 3번으로 뭐 이게 나중에는 1, 2, 3, 4, 5, 6, 7, 8에서 30번이 될 때까지 그게 쭉 외워요. 그럼 이제 나의 머릿속에 없던 30개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9번 한번 혼자 막 너무 열심히,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해되시면 9번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30개의 공간을 만들어요. 내 머릿속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없던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미 없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 그 다음에 배, 인형, 뭐, 샘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 공간 안에다가 하나씩 저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저장을 할 때 1번이 사과다. 그럼 현관이랑 사과 이렇게 매치하면 머릿속에 안 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기억에 남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현관문을 열었는데 현관문이 사과로 변하면서 나를 잡아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 머릿속에 현관문 딱 하면 사과가 나를 잡아먹었어 라고 현관을 생각하는 순간 사과가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신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신발장에다가 그 다른 인형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신발장이 뭐 복실복실한 털 인형이 되면서 나에게 걸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현관문을 들어갔는데 사과가 나에게 덮치더니 복실복실 털 달린 인형이 나에게 왔어. 그러면 1번, 2번이 벌써 기억이 되는 거죠. 저의 머릿속에 30개의 공간 안에 그런 식으로 사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벌써 사과, 인형 이렇게 기억이 나잖아요. 그거를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의미 없는 단어들이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 거를 훈련하는 게 바로 기억력 스포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실은 아이들도 그러니까 암기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 암기력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나는 처음이니까 30개의 공간밖에 갖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자꾸 늘리다 보면은 50개, 70개가 되면 50개, 70개가 바로 한 번에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그게 이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연습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학생들한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는 기억이 70개를 단순히 빨리 하게 됐을 때 그 기억되는 지식과 지식끼리 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책 첫 번째 나왔던 요게 여기에 나오는 설명하고 결합이 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과정까지 가게 되면
아이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와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머리를 계속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억력 스포츠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사실은 저희가 지식 경영을 하는 이 부분이 그동안에 내 머릿속에 없던 과정이나 없던 루틴, 없던 신경계 그거를 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루틴화 시켜가면서 나에게 익숙하게 만들어가면서 정보로 그냥 하나의 지식 데이터로 있던 것들을 나에게 지식으로 갖고 오고 그거를 나의 어떠한 그 시스템 안에 집어넣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속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나의 경험에 어느 순간 반영이 되면서 나의 지혜가 되는 그 과정을 계속 연습하는 게 지식 경영의 그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 기억력 스포츠가 단순히 지식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런 거는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이 기억력 스포츠가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이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그 도반 카페에 홍리사님만님 계시는데 굉장히 열성 있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예, 되게 재밌게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각에 대한 지식 경영이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이 요 표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를 나만의 지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이 지식 시스템을 통해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싱크와이즈는 이 지식 시스템을 발음이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이 지식 시스템을 저에게 만들어주는 그 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툴로 싱크와이드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면 그래서 제가 책을 할 때도 언제나 그 나만의 언어로 재정의하는 부분, 또 원워드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그게 재창조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루틴이 되면서 몇 개월간 습관이 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나의 창의성이라든지 나만의 문제 해결력이 나오게 되고 이게 많아질수록 저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되는 거죠. 내면의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게 바로 지식 경영의 과정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지식 경영은 오픈 AI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자료나 지식들을 모아서 나에게 전달해 주더라도 내가 이러한 루틴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많은 지식만 나열하는 수준에서 끝나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요. 잠시만요. 나만의 지식 경영.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내가 만약에 지식 경영을 하고 싶다.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계화가는 지식 과정을 말씀을 드렸다면 내 생활에서 내가 지식 경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 근데 거의 비슷하게 많이 섞여서 잠시만요. 제가 생각 정리해서 요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한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서 지금 이제 해결법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저는 이렇게 해결법을 정리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한테 익숙하게 만들게 되면은 한 번에 하나씩 원싱에 집중을,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의 방이 있지만 그 방이 뭔지 내 머릿속에만 들어있다면 그 과정이 선행이 된다면 원싱에 집중하기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가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지만 이 원싱에 집중하는 게 무엇을 위한 원싱이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지겠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마지막 끝부분이 아니라 이거를 하고 다음 단계로는 요거에 집중해야 하고 그 다음엔 이걸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다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하나씩 집중을 하는 게 결국 그러면서도 큰 줄기와 작은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천천히 꾸준히 그다음에 이거는 본인만의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가 다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가야지라고 스스로하고 약속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입이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원싱이랑 비슷한데 원싱은 내가 어떤 하나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의 행동이나 생각, 그다음에 모든 거를 그 원싱에 몰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본계적 독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용할 부분이 있는 거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어딘가에 냉장고에 붙여두든 아니면은 내 컴퓨터에 붙여두든 붙여두다가 필요할 때 떼내면서 아, 이제 이게 끝났구나라고 딱 잊어버리는 과정을 갖는 것처럼 이 원싱도 내가 집중해야 될 뭔가를 하나 이루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일단 모든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가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나만의 시간, 또 나만의 방식,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결력이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는 어쨌든 성인이니까 이 문제에 집중을 하면서도 나의 감정이나 나다움을 돌보는 게 같이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나만의 매력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부분이 리엘님이 어저께 강의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해서 제가 그거를 아웃풋 독서를 어저께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많이 적용을 했지만 이 만다라트라는 거가 적용하기에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어저께 독서할 때도 독서에도 나름대로 적용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이 만다라트는 뭐냐면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첨부 파일이 있는데, 요 첨부 파일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후기 쓰시면서 후기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 만다라트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요거 PDF 보내드릴게요. 그럼 요거 이따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요 부분은 지금 뜨고요. 자, 만다라트가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아까 본 저 표예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은 이 만다라트라는 말 자체가 만다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다가 기술이 합해진 말이래요. 저는 이제 근데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본 말인데 이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야구 인생에서 19세 때 영어에 통달하고 트리플 A에 입성을 했대요. 그리고 20세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 승격을 했고 연봉이 1,300만 달러였어요. 20세 때 1,3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41억 9,210만 원이었대요. 141억, 20세 때. 21세 때 선발진에 합류가 됐고, 22세, 23세, 24세, 25세 이렇게 쭉 굉장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성공의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이 오타니 쇼헤이가 나는 만다라타를 작성해서 그것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뭔지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보여준 게 바로 이 사람의 만다라트예요. 이거는 캡처한 거여가지고 글씨가 조금 흐릿한데 여기 보면은 이 가운데 부분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 부분이 핵심 목표를 적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저기서 말했던 거 원싱이 될 수도 있고 그 원싱들을 통해서 가고 싶은 최종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정하시면 돼요. 핵심 목표를 여기에 적고 이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의 작은 그 밑에 단계를 적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오타니의 핵심 목표는 뭐였냐면은 8, 9단 드래프트 1순위 오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거를 보면 몸 만들기, 공 던지는 거 재고, 구위, 공의 위치, 그 다음에 스피드, 변화하고까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세 개가 여기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운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 그 다음에 멘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성공하기 위한 8가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한 8가지 요소 중에서 5가지는 그 기술적이라든지 내 몸에 관계되는 거였다면, 육체에 관계되는 거였다면, 3가지, 운, 인간성, 멘탈이 필요하다라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 다음에 이 운부터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게 레벨 1에서 원하는 거. 첫 번째 거를 이루기 위한 걸 여기다 8가지를 적었다면, 이 8가지를 하나씩 가운데다 적어주는 거예요.
못 만들기, 여기 못 만들기. 여기 재구면 여기 재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같은 핵심 그 두 번째 키워드를 적어주시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걸 또 옆에다 적는 거예요. 8가지. 제가 궁금하시죠? 이 오타니가 운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적었는지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본인이 이 8, 9단 드래프트 1순위에 뽑히기 위해서는 운이 중요한데 그 운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세요. 인사하기. 두 번째, 쓰레기 줍기. 세 번째, 부실 청소. 네 번째, 심판분을 대하는 태도. 다섯 번째, 책 읽기. 여섯 번째, 응원받는 사람이 되자. 일곱 번째, 플리스 사고.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물건을 소중히 쓰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야구 선수거든요. 야구 선수인데 본인에게 운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주변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쓰레기 줍고, 그다음에 책 읽고 응원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물건을 소중히 쓰고. 제가 원래 보통 청소년들의 생각은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좀 특출난 아이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이제 인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감성. 두 번째, 사랑받는 사람. 두 번째, 계획성.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지속력. 신뢰받는 사람. 예의. 그다음에 배려. 본인이 인간성이 있어야지만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인성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이 깨달았었나 봐요. 그래서 인간성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인간성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게 바로 사랑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그다음에 감사, 지속력, 그다음에 배려, 예의, 감성. 저 너무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본인의 이제 멘탈 관리 여기서도 나중에는 한번 멘탈을 위해서는 보세요. 뚜렷한 목표나 목적을 가진다. 두 번째,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세 번째,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말을 번역을 해서 이게 좀 우리나라식 번역 같아요.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뭐 어쨌든 열심히 한다는 거죠.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게,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이게 멘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승리에 대한 집념, 마음의 파도를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펀치에 강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오타니가 언제나 이 맨날 이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머릿속에 늘 인식을 하면서 이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전부 다 이제 놀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비법에서 이 만다라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도 해보겠다. 그래서 왜 한 해를 새로 시작할 때나 어떤 큰 목표를 가지게 될 때 이 만다라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목표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목표에다 적용을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독서 모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는 뭐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원하는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럼 그 원하는 목표 여기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구성하기 위한 8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 이게 한 번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건 하루에 완성하는 게 아니고 프린트를 해 놓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그 하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고민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하는 것 중에서 8개를 추려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그 밑에 하위 거를 전부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적게 되면은 만다레트 하면은 방법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핵심 토픽 이루고자 하는 거 주요 가운데 노란 부분이 들어갈 볼륨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요 토픽, 정보나 지식, 그다음에 한 번에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쓰고 지우고 하면서 생각을 다시 계속 고민하고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 효과도 있게 되겠죠. 이 과정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위 토픽을 적어주면은 하위 토픽은 아까 봤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현실적인 걸 적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확대되면 좋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만다라티를 적을 때 잠시만요. 만다라티를 적을 때
지금 이렇게 의미 없는 여러 가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각각의 걸로 8개를 적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한 거를 시작 과정을 여기서부터 적는다면 여기서부터 조금씩 발전하는 과정을 적어도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읽고 싶다 또는 책을 정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책 독서를 적었다. 그러면 책을 처음에 어떤 책을 사는 과정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본격적 독서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표지를 읽는 표지나 뭐 처음에 앞에 사전 질문하는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지 뭐 이런 걸 적어도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거기에서 내가 본 거에서는 질문 어떤 식으로 할지 뭐 포스트잇 정리로 이런 식으로 그 하나에 관계되는 걸 조금 생각이 사고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요 시계 방향으로 적어주시면 결국 마지막에 요쯤 8번째쯤에 도착을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만다라트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한 장 안에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시각화가 굉장히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색깔을 같게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 색깔별로 다르게 구성을 하셔서 내가 핑크색 보면은 핑크색은 뭐다. 이게 이제 좌뇌 우뇌를 같이 쓰는 게 좋으니까 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핑크색, 여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핑크색 그런 머릿속에 요 생각이 이 진한 색하고 옆에는 흐린색 하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나와져 있나?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점은 요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장으로 내용 파악이 가능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깊은 고민이나 아이디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해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생각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트는, 본인이 이 처음에 이거 8개 다 안 채워도 되는 거 아시죠? 하나만 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목표를 올 1년 안에 여기를 다 채우는 걸 목표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올해 만약에 채워놨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시작할 때는 그 채워놓은 거에서 조금 더 채우는 걸 그대로 하고서 행동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진화시켜도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요 이제 메모 부분은 되고 제가 공지 일단은 요거 만다라트는 저희 후기 작성해 주시고 후기 밑에다가 이메일 적어 주시면 이메일 적어 주신 분들에게 나중에 일괄해서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싱크와이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제 오픈톡방에 후기 작성해 주세요. 어떠셨는지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 입력해 주시면 적어 드리고요. 제가 싱크와이즈를 그 푸어스에서 워낙에 오후에 요거는 제가 이제 잠시만요.